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좀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 또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이번 주 광복절이 또 껴있고 주요 지표 미국에서 발표가 있는 만큼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주 급락 이후 어느 정도 수급 상황이 깨끗해진 상황에서 최근 상한가 가는 종목들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좀 침착해진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36%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21% 올랐고요. S&P 500 지수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었죠. 이번 주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유지됐다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이날 먼저 발표된 지표 한 가지, 뉴욕 연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과 5년은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3년이 2.3%를 기록하면서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도 도달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3년 기대치가 2.3%로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다라는 점, 시장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PPI를 대기하면서 긴장을 타고 있는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등락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큰 상승이 있었다면 쨍한 초록색, 큰 하락이 있었다면 쨍한 빨간색이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만큼은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가량 올랐습니다. 특징주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4%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등이 제일 기대되는 종목이라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불안감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지만 계속해서 하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월가의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퀄컴과 인텔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퀄컴은 울프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1%가량 빠졌고요. 인텔은 1.7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또 주주가 왜 이런 안 좋은 회사 상황을 알리지 않았냐면서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껴있는 만큼 이 악재들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인텔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거나 아니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로만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 실적 이후 굉장히 큰 훈풍을 타고 있는데요. 도이치방크가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까지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또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불안을 일부 지울 수 있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를 따라잡을 수 있는 후발주자다라는 평가까지 현재 시장에 나와 있죠. 그만큼 일라이릴리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지금 스타보드 밸류가 같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압박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엘리엇에 이어 스타보드까지 합류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디즈니는 경험, 그 테마파크 부분에 좀 부진한 실적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험 사업부 확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월마트는 에버코어 ISI가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트레이딩이란 1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5일에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번 월마트가 어떤 실적을 낼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이슈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어닝 시즌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어닝 시즌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 6.7% 증가였다면 지금은 5.2% 증가에 그쳐있기 때문이죠. 반면 순이익 성장세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내 최대 증가율을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 매출 성장세는 약해졌는데 순이익 성장세는 괜찮다, 비용 절감이 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용 절감 소식을 내는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이던스, 어닝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부자들이다 하더라도 럭셔리 쇼핑이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극과 극의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렴한 제품을 사든지 아니면 초부자여서 정말 고가의 제품을 사든지 이렇게 극과 극의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 매출이 결국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모두가 살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필수 소비재 섹터의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상위 탑 3 안에 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빅테크가 AI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AI 꿈 계속해서 여전한데요. 알파벳, 적게 투자하는 것이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고요. 메타, 너무 늦는 것보다는 미리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출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했죠. 사실 AI로 인한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만 이렇게 늘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우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AI 시장 성장 초기, 투자해야 하는 단계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과도하다라는 점에 우려하기보다 AI를 믿으신다면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또 어닝 시즌에서 가져가야 될 포인트 3가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정리해보고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죠. 네, 어제장 우리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급락세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는 글로벌 증시에 발맞춰서 어제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장 막판까지 1%대 상승을 잘 유지해줬고요. 코스피는 1.15% 오른 2,600선에 그리고 코스닥도 1% 상승하면서 772선에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코스피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들을 주목했을지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업종이나 섹터 단 이슈들도 있었지만 개별주들 중심으로 많이 부각이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3개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어제 7%대 강세 흐름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어제 해리스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 이 신보전과 관련된 의료기기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에서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리스트도 확인을 해보면 개별주 위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도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어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아왔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ODM 업계 최초로 반기 매출 1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이 많이 나왔던 구간에 위치해 있었는데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온도 어제 장중에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담아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메리톡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관련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공장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동반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섹터 단에서의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속출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전기차 화재 관련된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현대차 배터리가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으로 공개하면서 현재 배터리 제조사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공개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정부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회의에 나선다라는 소식 추후에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어제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배터리 화재 확산을 지연하는 내화계벽을 개발하고 있는 이닉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보호막을 이 아우디나 폭스바겐 등에 공급하고 있는 3기 EV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예방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를 내놓은 그리드 위주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시간 외에서도 부각이 됐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 3종목이나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주 대비 전달 대비 급증하고 있다는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새 한 달 전 대비해서 9.5배까지 급증했다는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유전체 생산 분석 업체인 셀레믹스가 상한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인 피라맥스, 영국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신풍제약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대응 백신 이상과 관련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던 셀리드도 동일하게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의 변동성 관련주들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들 어제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일제히 보여줬는데요. 어제 오전에 일단 국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그 전주 그리고 전달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수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42%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어제 관련주들 INC나 IA, 어부부 반도체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장중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점검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전기차 관련주들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정부가 화재 예방 대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아모그린텍이나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신진 SM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방열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 천장에 설치를 해서 스프링클처럼 이 무인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요. 신진 SM 같은 경우는 단열 시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제 세 종목 장중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가격 상승이 크진 않았지만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안착한 만큼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그리고 외제차로서는 최초로 BMW가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아도 2종 그리고 BMW도 2종이 중국에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제품은 모두 국내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과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종가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어제 이닉스와 3기 EV가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다소 어제 같은 이슈로 부각되는 상승폭은 아쉽긴 했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부각을 받았던 만큼 오늘 이 세 종목의 변동성 한번 주목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아이폰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폰 16 공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집계되고 있는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기존 아이폰에서 4년 이상 교체가 안 된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3억 대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올해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 글로벌적으로 9천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가가 컨센하고 있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 것은 8천만 대에서 8,400만 대인데 웨드부시가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는 9천만 대 이상, 즉 1억 대 가까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대박의 조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이번에는 슈퍼사이클이 확실하다라는 이 확신감을 가지고 최근 애플의 주가도 조금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가를 대거 정리하면서 사실 큰 폭의 낙폭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출시되는 아이폰 16과 함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국내 관련주들 흐름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가 현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LG 이노텍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제 장중의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6%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 넘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어제 일제히 오름폭을 보여줬지만 오늘 웨드부시에서 긍정적으로 아이폰 16의 이 판매 대수를 예측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해당 이슈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개별주 소식에 집중하면서 강한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 톱기사는 공포의 사자, 레버리지로 몰려간 개미들 이런 주제로 기사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리가 매주 개인들뿐만 아니라 다 하긴 할 텐데 개인들이 순매수라는 상위 5개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결국 이제 통계의 대상은. 지지난주 현재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들을 좀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상위 5개 종목 중에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이제 꼭 껴 있었던 거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 집계가 돼서 발표하는 그 지난주 내용이 되겠죠. 지난주에는 더 확 한쪽 방향으로 좀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5개를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순매수 1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의 2배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 되겠고요. 세 번째 3위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품을 이거를 2배로 레버리지를 한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 5개 중에 2개나 들어있다는 게 눈에 띄죠. 그것도 1위와 3위. 지지난주하고는 또 한 단계씩 더 레벨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이 들어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조선주 ETF인데 특징이 좀 크게 2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레버리지 상품이 5개 중에 2개나 들어있다. 그것도 1위와 3위다. 순매수 규모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순매수 5개 종목이 다 ETF 상품이다. 이 2가지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지금 개인들이 최근에 불안정한 어떤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 그다음에 적극적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것만 놓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ETF 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리스크를 좀 해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걸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말이 2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낙폭은 단순히 2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 올라갈 때는 그만큼 좋지만 내려갈 때도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라는 건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주로 산다는 얘기는 뭔가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지를 좀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2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이 정교해지고 있고 공격적인 뿐만 아니라 정교해지고 되게 디테일을 챙기고 있다. 리스크까지 계속 챙긴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주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하는 확대 기대감에 끔틀대는 금융주. 최근 시장이 되게 불안할 때 금융주들은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낙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 기준으로는 좀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금융주들이 시장보다 훨씬 더 방어력이 좋았다, 견조했다,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최근에 금융주들이 요즘 같은 불안한 장에서도 지수를 방어를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배경에는 밸류업 기대감, 즉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다 이 말씀이 되는 건데요. 표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4대 금융주주사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래에셋증권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주주 환원율 50% 얘기들이 이제 많이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얘기들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추세는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을 해서 유통 물량을 아예 줄여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특히 이제 금융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주주 환원율 역시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라는 건 이렇게 소각도 해야 되지만 배당도 또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증권주와 이 은행주, 이 금융주들은 좀 달리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단 가장 큰 하반기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되어 있고 또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일본의 지진 뭐 리스크라든가 뭐 NK 트레이드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 크게 미국만 놓고 이 두 가지 이슈로 봤을 때 은행주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대 마진도 줄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 어쨌든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 경기가 위축되면은 대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와 미국의 경기 위축은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반면에 증권주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뭐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서 증권주들한테는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경기 위축 뭐 이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한데 근데 이제 증권주 역시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아예 매매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밸류업 기대감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익성 축소 이 두 가지 큰 어떤 기대가 전망이 일단 금융주들한테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업이 이길 것이냐 결국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어떤 수요 감소가 이길 것이냐 이 부분이 금융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게임주 얘기 좀 해보죠. 상반기에 가장 지지분했던 업종 중에 또 대표적으로 하나고요. 그래서 상반기 후반부터 굉장히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뭔가 변화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또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게임주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얼추 끝났는데 특징은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신작을 따라가는 게임주, 목표가, 목표 주가, 그다음에 성적, 그다음에 현재 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작을 출시를 해서 신작의 반응이 좋고 실제로 수익과 연결되면 실적도 좋았고 목표 주가도 올라가는 반면에 신작이 나왔는데 결과가 지지부진하고 별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도 목표 주가도 떨어지고 그 현재 주가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표를 보시면서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주요 게임주들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변동한 걸 보면 웹젠, 크래프톤, 넷마블은 좀 올랐고 카카오 게임즈는 10% 가까이, 위메이드는 20%가 넘게 가까이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는 주가도 25% 넘게 떨어지고 해서 주가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특징을 보면 목표 주가 하락률은 굉장히 크죠. 두 자릿수 전후로 굉장히 크고 반면에 목표 주가 상향이 된 데들은 사실은 되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게임주에 대한 여의도 증권가의 기대감이 많이 좀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인적 개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병무 공동대표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인력 구조 조정, 인적 재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물적 재편, 뭐 자산 같은 거 매각이라든지 이런 물적 재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NC소프트의 또 하나의 딜레마 중에 하나였던 가족 경영. 부인이 CS로 있었고 최고 전략 책임자였고 또 동생이 또 부사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동시에 이제 현재 자리에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새로운 어떤 특히 이제 NC소프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펄어비스 아메리카 대표였던 사람을 이제 영입을 했거든요. 그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는 거죠. 박병무 대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외부 인사까지 영입을 해서 미국 쪽 이제 사업까지 맡기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좀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NC소프트가 이제 결국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뭐 이렇게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실적 수치로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PO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공모가 이 고평가 논란 이 어떤 논란에서 이 이슈에서 새내기주들 IPO주들이 참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7월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뭔가 방향성이 약간 좀 하향 추세로 간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되면서 IPO주들도 상당히 성적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IPO를 한 그 새내기주들 쭉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모가도 뭐 그렇고 상장일 종가도 공모가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회사들이 3개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제 상장을 했던 뱅크웨어 글로벌 제일 위에 있는 회사죠.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상장일 종가, 즉 어제 종가가 15,750원으로 공모가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뱅크웨어 글로벌처럼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도 못 미치는 회사들이 이 표에서 좀 세 회사나 좀 될 정도로 IPO주들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뱅크웨어 글로벌의 어제 그 주가가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뭐 요즘 따블 얘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주가가 최저에서 최고가까지 그러니까 이제 종가까지의 그 등락폭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IPO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생각들이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상이 굉장히 양극단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새내기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게 좀 이 극단적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PO 공모가의 어떤 그런 그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PO주들, 새내기주들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당분간 쉽게 이렇게 사라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공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들 수요 예측을 할 때 높게 해서 많이 가져가야지 빨리 팔아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의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생기지 않는다면 IPO 쪽은 계속해서 뭔가 이런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적인 어떤 개선 작업이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왔던 고용 지표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벌벌 떨었던 한 주였는데 일단 이번 주도 주요 경제 지표가 다 발표가 되죠. 당장 내일이면 CPI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고용 지표랑은 분위기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CPI 그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이나 신차 가격은 또 소폭 하락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호텔 역시 하락하는 등들이 전체적으로는 믹싱이 돼 있어요. 대신 주거비 같은 건 또 살짝 올라가 있고 그래서 네.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해서 0.2%씩 코어하고 헤드라인이 다 올라갈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YOY 기준으로 했을 때 헤드라인이 2.9, 코어가 3.2 정도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시장에서 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고 지수는 조금 더 위를 향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워낙에 좀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예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 보지도 않았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만 가지고 지수가 흥분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길 원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CPI가 예상치 범위 내에서 나오면은 무난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보다 좀 과하게 나왔다. 네. 또는 또 과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과하게 떨어지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할 때가 됐네라고 좋아할 텐데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과하게 또 높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중간하게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시장의 컨센을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예상하는 대로만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어떻게 흘러갈지 국내 증시 안에서의 대책들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이제 경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포인트 차이로 이긴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국내주 안에서도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같이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 당장에 보여주는 거는 컨벤션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8월 19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트럼프 후보가 피격이 되고 나서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좀 오버한 측면도 있고 실언을 좀 한 것들도 좀 영향을 좀 준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지금 후보에 대해서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부각을 시켜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사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그 직접 선거가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몇 프로 차이로 해리스가 이긴다, 진다 이게 아니라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스윙 스테이트 지역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거지 사실 그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고 지고가 큰 의미는 없어요. 지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시절에도 네.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증시에서는 하나의 이슈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혜주 또는 해리스가 됐을 때 수혜주 이런 걸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봤을 때는 네. 이번 주 다음 주죠. 19일부터니까 그때쯤이면 얼추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도 끝이 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추격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누가 돼도 큰 어떤 영향이 없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쪽 그런 쪽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 전후로 오히려 조금 사그러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모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을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비만치료제? 일라이릴리 주가 급등하고 있으면서 주변주 다 올라가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은 네. 올해 이제 8월달에 당장에 8월달에 당장에 그 유한양행이 그 FDA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경에 아마 알테오젠이 그 키트루다 SC 제형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 말에 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 또 추가적으로 임상 단계 올라가면서 마일스톤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것들은 좀 섹터가 계속 꾸준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시장의 특징이 하나 가만히 보면은요. 네. 그동안에는 익히 알려져 있는 주식만 움직였었다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통의 제약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네. 이런 주식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제약바이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나쁘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눌릴 때 제약바이오 전반이 한 차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눌릴 때라고 하는 거는 네. 제약바이오 지금 핫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괜찮을 것 같고 누가 돼도 어쨌든 내 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걸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는 중동에서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조선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실적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정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 짚어주셨고 또 국내에서 조선 관련 주들도 흐름 나쁘지 않다 설명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이제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분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또 해주셨고 뭐 실적 원년에 해다 늘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도 사실 그나마 선방을 해줬던 게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인데 눌렸을 때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가 그 누름목이 올까요? 원래 통상적으로 네. 패턴이 계절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가을이 되면 조금 슬로우해져요. 여태까지는 그래 왔었어요. 네네. 뭐 올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은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항상 비슷한 패턴이 나왔던 게 증시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눌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가을에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눌린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눌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예년과는 다른 건 올해는 그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한양양이 됐던 알테오젠이 됐던 이런 것들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것도 있고 또 작년 말에 시장에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종근당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또 최근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 소소하게 꽤 큰 단위로 나옵니다. 조 단위로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어떤 기술, 특히 뭐 이제 링커 기술을 갖고 있는 뭐 리가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그 성과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그 아래로 낙수 효과도 나오지만은 그 옆에 경쟁사들로 하여금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약사 중에 한 군데서 큰 그 빅딜을 했다 하게 되면은 그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에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올해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은 주가 한번 급등하면 몇 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박살나가지고 꼼짝 누워있고 이러던 패턴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어쨌든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가을 정도면은 약간의 눌림 장세가 나오지만 완만하게 눌리기보다도 살짝의 눌림 이후에 또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계속 하반기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말씀 주셨고 제약바이오 이제 말씀 주시면서 한 가지 또 언급 안 해주셨던 종목 중에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가 너무 네네. 크게 불거지고 있잖아요. 주주들은 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년까지도 합병이 밀릴 수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당장 추진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이거 말 잘못하면 욕먹겠는데,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실 실적 대비로 해가지고 셀트리온하고 비교해봤을 때 고평가돼 있어요. 이건 합병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으로서는 합병을 하는 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억지로 합병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의 어떤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근에 그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입장하고 맞물려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어떤 합병 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합병하는 것은 큰 이익이 없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국내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조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들도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하방 리스크는 크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예전같이 그 드라마틱하게 주가를 이제 잡아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한번 일단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 과잉 투자에 대한 노이즈가 한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실적이 나올 때나 또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도 이전보다는 좀 기울기가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주가는 바닥에서 여기서 크게 빠질 자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좀 시장에 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눈높이는 연준에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연착륙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 어떤 연준이 시장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모아놓으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큰 폭의 하락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완만한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2분기 실적 계속 시즌 이어지고 있죠. 시장 안에서는 호실적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뭐 실적은 이번 주면 다 마무리가 되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그 큰 기업들은 거의 다 실적 발표가 났고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28일 발표하는 거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을 한번 추려 보셔가지고 네. 그 기업들의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걸 점검해 보셔서 그런 것들이 홀쭉히 눌릴 때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회사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리스트업을 해놓으셨다가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눌렸을 때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셔서 주가 눌림목 줄 때 기회로 매수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중부 내륙과 전라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후 한때 지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열대야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는 26도를 보이며 아침인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 34도를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와 폭염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이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서울 28도, 인천과 청주 27도로 후텁지근한 아침을 지나 낮에는 34도 내외로 푹푹 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과 울진 2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전라 내륙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와 제주 27도, 부산 2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광주와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서해상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런 열기가 국내 증시 오늘장에는 상승 열기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눌림목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셨다면 지금 조금씩 웃고 계실 텐데요. 그런 시그널들 포착하실 수 있게 마켓 시그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개인들도 그리고 외인들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매수 전환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수급 흐름과 함께 다시금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